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경찰청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오늘부터 체포 전문 형사를 파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박 3일 작전도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그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굉장히 그 국론이 분열되고 특히 여러 가지 그 뭐 가짜 뉴스도 횡행하면서 국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어떤 시국에 지금 그 국가 기관들이 초기에 너무 경쟁적으로 마치 뭐 피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구잡이 수사를 했는데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사실상 그동안 수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그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좀 문제돼 왔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번에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으로서 관련된 어떤 수사 영장 집행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그렇죠. 몰라도 너무 지금 현재 무리하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지금 목적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체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아주 그 극단적인 어떤 그 범인 어떤 그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체포에만 혈안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국의 많은 경찰들을 동원한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지금 그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어떤 수사 권한도 없고 영장 판사 쇼핑도 벌어지고 이런 어떤 형국에서 네.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불법 강제 체포 영장 집행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일신의 공명심 내지는 기관의 어떻게 보면 한건 실적주의 한탕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공수처장도 일단 그 판사 출신이어갖고 영장을 발부만 했지 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해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수처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게 조사에 나오지 않아서 조사를 요청하는 건데 왜 이거를 조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또 유혈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송영길 그 전당대회 때 예. 돈봉투 사건으로 뭐 7명, 8명 그 특정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7차례나 출두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뭐 강제 체포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국가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뭐 예우를 떠나서 나름대로 어떤 존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뭐 단순하게 세 차례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에 이제 그 강제 체포 집행을 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2박 3일 얘기도 나오고 기저귀 준비해라 이렇게 방한용품 준비해라 이거 유혈 사태 갈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국가 그 초유의 권력을 가진 기관끼리의 어떤 충돌이고 특히 무장을 할 수 있는 기관끼리의 어떤 충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유혈 충돌의 우려가 굉장히 크죠. 1,000명이나 투입을 한대요. 네, 경찰을. 그래서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저귀를 차고 뭐 하면서 하는 데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자괴감, 자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많이 술렁이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일단 장기전까지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기사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뭐 휴대전화 예비 배터리 수갑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언제 종산될지 모르니까 방한장구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주문도 담았다고 합니다. 3단 봉도, 수갑과 3단 봉도 준비물 목록으로 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호처랑 완전 크게 한판 붙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됩니다. 예.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일단 경찰 구성원마다 입장이 다양할 수는 있겠는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로 인증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제 국수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선봉에 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인데 경찰 내부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서도 경찰 수뇌부에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정치 사건 따위에 말려 다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사건이라고 본 건데 정치 사건 따위에 말려서 다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 심지어 경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은 영장도 아니고 공수처 영장을 대리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에 지금 동요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저도 경찰 내부의 뭐 고위직들과 뭐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그 경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유로 최고 지금 어려운 시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좀 자조감이 든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찰 내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어떤 영장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수처의 영장을 지금 집행하는 것인데 과거 맞아요. 검찰 시대 검찰이 이제 그 포괄적 경찰 지휘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네. 검찰 영장 집행에 이제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조차도 영장 집행을 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닌 일반 경찰 동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하는데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영장을 집행하는 곳은 그 대통령 주변에 군사 보안 시설 구역이고 또한 그 경호 구역으로 지금 설정되어 그렇죠, 있는 예. 지역인데 이 경호 구역 군사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는 군사 보안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군사 보호법이라든지 군형법이라든지 네. 이런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들이 순식간에 범법자 그것도 군형법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법에 위반됐을 경우는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될 우려가 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에서는 그렇게 잘못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걸 좀 각서를 써라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경찰 내에 이런 어떤 동료 분위기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더 심각하다. 예. 특히나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그리고 국수본 간부들이 지휘를 독려한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많이 경찰들이 호응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왔는데 그 1,000명이 제대로 호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사실 제기가 돼요. 이 글만 봐도 네. 이거 제대로 발부받은 영장인지 확인이나 한 거냐, 그들을 믿을 수는 있는 것이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예, 그래서 네. 근데 또 아까 앞서 언론 플레이 얘기가 또 일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경호처의 내부 얘기가 일부 좌파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 역시 MBC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었고 뭐 한겨레에서도 이런 거를 다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그 좌파 정치인, 좌파 언론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이런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는 뭐 그게 뭐 음모론이든 아닌 사실에 기인하든지 간에 네. 그 본인들이 공격하려는 진영, 즉 우파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게 기본 어떤 공격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탄핵 어떤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친한계와 뭐 친윤계를 뭐 갈라치기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상계엄 이후에는 군을 또 갈라치기 위해서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또 김선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은 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또 그 특전사 네. 사령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한다든지 유튜브에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왔던 거 우리가 하는데 지금은 가장 공격의 핵심이 이제 대통령 강제 체포고 그 강제 체포를 갈아먹고 있는 게 지금 경호처이기 때문에 경호처를 지금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그게 사실이든 음모론이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분열 공작을 획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물론 네. 경호처에서는 조금 뭐 동요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경호처장도 뭐 사임도 했고 할지라도 경호처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부터 대통령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는 경호처의 어떤 동료를 마치 이게 전반적인 어떤 인식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경호처의 어떤 수뇌부와 밑에 일선 어떤 경호원들의 생각이 이제 다른 것처럼 네. 언론에 나와서 그것을 완전히 좀 침소봉대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언론에 이제 알림으로써 분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공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인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유를 또 한 어떤 그런 그러지 어떤 않았을까 것도 너는 굉장히 괜찮다, 많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군 어떤 그 사령관들도 그렇고 예. 경찰들도 그렇고 그 변호사들을 좌파 변호사들을 붙여가지고 예. 그 초기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당신이 이렇게 이런 진술을 했을 때는 좀 책임이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그 오히려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막 그 이상한 이야기들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저는 회유 공작도 또한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윤건영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경호처 직원이 보낸 문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크게 실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자꾸 야당 쪽으로 정보를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경호처가 반박을 했어요. 그 역정보를 우리가 흘린 것이고 그 야당 쪽으로 정보를 세워나가게 하는 사람을 잡았다. 잡고 보니까 호텔에서 그 사람이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났다는 게 드러나서 그래서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도 그 일부 간부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 간부가 이렇게 약간 정보를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거 잡은 그런 인사 조치를 했다. 잡고 나서 이제 인사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수본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은 우리랑 호텔에서 만난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면은 만난 거죠, 뭐. 거의 뭐 사실상 네. 뭐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체포 영장만 하더라도 그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되기 때문에 이제 서부지법했다 이런 어떤 강한 그 의혹을 윤상현 의원이 그 제기를 하면서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렇죠. 그 중앙 그 지법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만간 이것도 사실 여부가 이제 드러날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 그런 어떤 보도를 보면서 저는 참 우려되는 게 사실 경호처라는 게 어떤 부대입니까? 정말 그 대통령의 어떤 신변을 경호하기 위해서 가장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국가기관인데 그런 국간에 근무하는 중간 간부가 이런 어떤 어려운 시국에 대통령의 뭐 그 말이 사실이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그렇게 본다면은 그거야말로 지금 경호처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뭐 일부의 물론 이탈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공무원 그리고 이제 간부가 있다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일부를 백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호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군사 보안하고도 관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인데 여기서 정보가 외부에 흘러나간다. 자기가 그렇게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 체포에 호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예 경호처를 그만두던가. 이거 왜 내부에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방금 그 우리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염려되면 이제 그 사직을 하라고 근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사직을 하고 나갔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변 내지는 어떤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으로서 막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경호처에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 경호처라는 게 단순하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어떤 정보를 그렇죠. 취급할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어떤 군대를 간다, 어떤 뭐 회의를 한다, 뭐 할 때 다 이제 경호가 이제 붙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1급 국가 기밀 군사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정보를 흘리게 된다면 그런 어떤 정보가 예. 그 단순하게 그 우리나라 외부가 아니라 또 외국으로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누가 네. 그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유출된 것을 두고 경호처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요 또 일부 유튜버가 경호처 발표 전에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건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제 그 유사한 내용이 그 일부 유튜버들이 경호처와 비슷한 내용을 밝혔는데 이미 전에 밝혔는데 그 유사한 내용은 뭐 지라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굴러다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알 사람 다 알만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부분은 인사 조치 관련된 부분은 군사 기밀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유출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를 왜 같은 내용을 유튜버한테 흘렀냐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호처에서 일단 일부 간부가 외부로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 내용을 유튜버가 먼저 알았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보수 우파 유튜브 간의 대결 양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동아일보에서 일부 그 유튜브가 그 유튜브 시청을 이제 좀 작년 노년층을 넘어서 이제 MZ 세대까지 이제 하고 있다. 네네.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일부 그 극우 유튜브로 인해서 뭐 가짜 뉴스가 뭐 퍼나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어떤 그 비상 그 시국에 탄핵 정국에 극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네. 여론이 오르고 또 네. 유튜브 있던 시청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좀 그 언론 매체들 특히 심지어 조중동 같은 그런 매체들도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좀 네.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하고 또 관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예. 시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어떤 사태를 앞두고 굉장히 언론 지형도 많이 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파 진영의 그 매체라고 생각했던 어떤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존 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실망을 넘어서 좀 분노를 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지금 많이 왔고 네. 그런 어떤 영향으로 사실은 2016, 17년 박근혜 대통령 때의 어떤 탄핵 정국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그 프레임,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서 그 지지율이 4% 5%에 불과했는데 지금 유튜브의 어떤 활동으로 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최근에 그 유튜브들을 지금 뭐 고발하고 막 그러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간에는 고발 안 된 유튜브를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일각에서 뭐 극우 유튜브다 하고 극우 이렇게 몰이를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극우가 그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극우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그 다른 이념 같은 거를 그 생각하지 않는 배척하는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 뭐 이런 시각을 극우라고 우리나라에서 소수라는 예,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아니 너는 극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방송 도중에 좌파라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 자세히 안 다룬다 그런 내용까지 듣고 하는데, 잡아서요. 아니 뭐 이렇게 자기들과 조금만 시각이 다르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놓고 너는 그렇게 프레임을 극우다, 너는 극자야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데 공격하는 거는 저는 양쪽 모두에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극우 극자였던 그런 어떤 표현은 결국은 이제 극우는 이제 우측 편에 서서 네. 어떤 기존의 어떤 체제를 이제 전복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세력들을 이제 극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이 바이마르 헌법 체계를 이제 그 뒤집었는데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극자는 이제 좌측했던 성향의 이제 정치적 집단이 결국은 또 기존의 정치 세력을 뒤엎으려는 그런 어떤
집단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스탈린이라든지 레닌 같은 경우 그 이땐 맨세비키였던 혁명의 사회주의를 오히려 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뒤엎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력들은 이제 극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광화문에 나온 어떤 분들이라든지 한남동을 지키겠다고 나온 분들이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금 뒤엎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전농 세력들이 그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그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재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야말로 특히 또 민노총이야말로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어떤 체제를 어떻게 뒤엎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은 극자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지금 좌파 민주당은 네. 조금만 강한 주장을 해도 극우 프레임을 씌워요. 프레임 잘 잡아요. 네. 그게 또 그 프레임이 상당 부분 먹혀서 우리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극우 프레임 이런 프레임에 스스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도 그런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극우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이제 프레임으로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극우가 50%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지율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짧게 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진석 실장이 새벽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제3의 장소, 뭐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재판이 잘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한 축이 있고 또 공수처의 수사의 한 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자기 방어권 측면에서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이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대통령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그 권리,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보다도 오히려 지금 강제 체포의 목적을 지금 현재 그 두고 있는 것처럼 군사 작전을 방불하듯이 많은 경찰 병력을 지금 동원하고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수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반드시 그것이 체포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제3의 장소 예를 들면 뭐 안가라든지 이런 곳에 올 수도 있고 관제 방문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 김영윤 장관을 비롯해서 군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어떤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체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공수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가 다른 데에 있거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방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현재 영장에 많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군사 어떤 시설이라든지 경호구역의 어떤 침범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상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고 다시 한번 이 오동입인지 뭐 오동훈 공수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수사의 어떤 목적에 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이슈도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 네.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보면요 직장인이 많이 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라인드 앱에 설문조사가 올라왔어요. 나에게 더 쇼킹한 순간은이라고 질문이 딱 올라왔고 그래서 92%가 카톡 검열이다. 계엄은 또 8%밖에 안 됐어요. 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오르고 탄핵 반대 열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좀 똥볼을 차고 있는 것에 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신 것처럼 최근에만 하더라도 정청래가 대통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감이다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뭐 박지원이가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 차는 것이 네. 국격에 맞는 이미지다 뭐 이런 전 표현도 뭐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렇죠. 예. 민주당의 의원들이 막말 가짜 뉴스 그리고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를 했죠. 뭐 네. 대표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다 사과하라 인사라 막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넙죽 절을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거기서 딱 꼿꼿하게 지킨 김문수 장관 같은 예. 경우 갑자기 지금 또 엄청나게 주장을 지금 했어요. 예. 대권 주자가 네. 지금 됐죠. 지금 그 전용기 의원 전용기가 한 이런 어떤 카톡 검열 이것도 저는 엄청난 지금 똥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저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거죠. 예.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메신저 이 카카오가 지금 뭐 조사에 따라서는 거의 뭐 계정이 한 5천만 명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전 국민이 네. 다 쓰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또 몇 개 계정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검열하듯이 조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민주당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신고 고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법기관에 이제 넘겨준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데 완전히 그거야말로 완전히 중국식 중공식이고 또 북한의 5 담당자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게 서로 감시하게. 예, 하고. 예. 북한의 이런 어떤 5 담당자가 우리 그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적용되는데 이게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즉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현재 저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정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또 그 명백한 어떤 현행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이제 초조해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막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이번에 계속 오르고 역전할 것 같아요. 예. 40% 예. 오르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은 고발하겠다 했는데 40% 오르는 게 최근에 또 6개 이상 네, 돼가지고 46%. 최근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는 46% 되고 또 탄핵 반대 여론도 지금 계속돼가지고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지금 경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 가만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1차적으로는 유튜브다 해가지고 우파 보수 유튜브를 1차적으로 4개 또 최근에 6개에서 막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그런 소식을 또 퍼나나르는 또 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벌 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이제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또 그 비판이 더 가관이죠. 뭐 카톡이 성역이냐 하는데 예. 잘못 짚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못 네. 짚었죠. 네. 왜 카톡이 성역입니까? 그게 아니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법을 저촉하는 이런 어떤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인데 갑자기 왜 또 뜬금없이 카톡이 성역이냐 이런 네. 어떤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 전용기 저런 어떤 표현은 정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담긴 생각인데 그거야말로 제대로 똥볼을 찼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층이 가장 우려하는 게 검열이에요. 검열. 그러니까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검열인데 그 부분을 이제 건드려 가지고 상당히 좀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강하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퇴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갖고 오히려 더 반응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김문기 모른다 있었고 대선 전날에 또 475만 명에게 커피게이트 김만배 커피 인터뷰 이걸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가짜뉴스 공장장이야말로 좌파 진영에 정말 걸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원조라는 네, 그럼요.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시던 그런 어떤 사례 이재명 대표도 뭐 입만 열면 제가 볼 때는 진실과 가짜가 제가 볼 때는 좀 혼동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김어준 가짜 뉴스 공장장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 대표적으로 또 최근에는 또 한동훈 사살설을 비롯해서 막 네. 퍼뜨리고 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광우병이라든지 성주 사드로 뭐 참외가 썩는다든지 또 후쿠시마 방류로 지금 그런 어떤 모든 물고기가 핵 오염이 뭐 된다든지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주당이 과거 어떤 선거의 과거에 어떤 김대엽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어떤 대선, 총선 국면마다 엄청난 어떤 재미를 봐왔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게 애꿎은 지금 그 보수 우파 유튜브라든지 또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런 카톡에 대해서 비난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지금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고 가짜뉴스 신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사칭이라는 건데요. 검사 사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 사칭 이거는 이 단어까지 등장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뭐 그게 참 저도 재밌던데 이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좌파 진영에 이제 관련된 사람 이제 뭐 신고 고발을 이제 받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신고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 거의 수십만 건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웬 파출소냐 해서 그래 파출소 사칭 예. 경찰 사칭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보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 과거 이제 검사 사칭도 사칭, 네. 이제 오버랩되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파출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민당의 이런 어떤 흥행 분위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고발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법 내지는 어떤 정책 전략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장래 비전을 정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민 간의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갈등을 좀 완화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파출소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국민의 어떤 갈등을 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축소 아니 그러니까 더그 정폭시키고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이런 5호 담당관제 같은 이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국민이 같은 국민을 신고하게끔 만드는 이 민주당의 어떤 생각이 참 저는 걱정스럽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 자유파 국민들은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더 많이 좀 비판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